저녁 식탁 위로 차가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박민주는 은행에서 날아온 대출 거절 통지서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얇은 종이 조각이 마치 그의 좌절된 야망처럼 힘없이 뒹굴었다. 당신이 그깟 꽃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고작 이거냐고. 이걸로는 대출은커녕 이자 갚기도 빠듯해. 당신 같은 아내를 두고 내가 어떻게 승진하고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벗어날 수 있겠어. 암마마케샤. 그의 말은 비수였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비난과 경멸이 박유미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아니라 남편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에 머물렀다. 유미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앙상한 어깨는 매일 밤 남편의 모진 말을 견뎌내느라 지쳐 있었다. 그녀가 식탁을 치우려고 하자 민주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어딜까,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 정말 내 인생의 짐이야. 짐이라고. 민준의 눈에는 경멸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한때 그 눈은 유미를 향한 사랑과 다정함으로 반짝였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이 커져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유미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갔다. 유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체념한 듯한 표정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제발, 말 좀 해봐. 당신도 뭔가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유령처럼 살 건데. 유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민준을 향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스웨터 아래 감춰진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녀에게도 지켜야 할 비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 목걸이는 눈꽃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다. 그녀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자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돌아섰다.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등 뒤로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분노에 찬 혼잣말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빌려먹을 내가 왜 이런 여자랑. 물소리에 그의 말이 묻혔다. 유미는 흐르는 물에 눈물을 숨겼다. 그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꽃집 점원 박유미가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유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사랑했던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 비밀은 그녀의 삶 자체보다 무거웠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재 꼭대기,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토그룹의 회장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완벽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진 남자 김진우 회장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값비싼 가죽 의자에 앉아 중요한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눈이 유난히 크고 맑은 여자아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 낮에 우연히 마주쳤던 그 꽃집 아가씨를 닮아 있었다. 세월희야. 김진우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20년 전 끔찍한 사고로 아내와 함께 잃어버린 딸 김설희.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모두 죽었다고 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딸이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딸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쳐냈다. 수천억의 이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숫자들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오직 2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딸을 찾아 헤맸다.
오늘 낮 새로운 부지개발 건으로 답사를 나갔던 낡은 동네. 그곳의 작은 꽃집에서 수국을 다듬던 한 여인. 자신을 보고 놀란 듯 움츠러들던 가녀린 어깨와 슬픔을 머금은 깊은 눈동자. 아내를 꼭 닮은 그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박 비서, 오늘 내가 들렀던 그 동네, 유미 플라워라는 꽃집이 있었지.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에 대해 아주 조용히, 아주 자세히 좀 알아봐 주게. 김진우 회장은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지 모를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의 운명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낡고 오래된 동네의 좁은 골목길로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주변의 허름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의 등장은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차 뒷좌석에 앉은 김진우 회장은 무표정하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옆에 앉은 박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런 현장 답사는 담당 직원들에게 맡기셔도 되는데 굳이 직접 오실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진우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사실 박 비서의 말이 맞았다. 이런 작은 재개발 부지 답사는 그가 직접 챙길 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며칠 전 그 꽃집 여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로 그는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박유미 28세, 남편 박민준과 함께 월세 빌라에 거주. 유미 플라워라는 작은 꽃집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일함. 특별한 이력 없음. 지극히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그런 보고서였다. 차를 세우게. 여기서부터는 좀 걷고 싶군. 박 비서는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다. 김진우는 차에서 내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골목길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서울에서 유일하게 2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한 듯한 동네였다. 그가 아내와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 그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익숙한 간판이 들어왔다. 유미 플라워. 가게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박유미. 그녀는 하얀색 수국 다발을 섬세한 손길로 다듬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꽃에 집중하는 모습, 슬픔을 머금은 듯한 깊은 눈매, 힘없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짓까지. 여보, 김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아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저 모습은 분명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다. 단순한 닮은 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적 같은 재현이었다. 그는 홀린 듯 가게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소리에 놀란 유미가 고개를 들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며칠 전부터 마음을 졸이게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얼굴, 사토그룹의 김진우 회장. 그리고 그녀가 20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자신의 친아버지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손님. 목소리가 프레다텔스키 떨려 나왔다. 김진우는 그런 그녀의 속도 모른 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아주 예쁜 가게로군요. 꽃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미가 다듬고 있던 수국에 닿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꽃을
어루만졌다. 이 수국은 제 아내가 참 좋아했던 꽃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수국을 보곤 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내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삼켜냈다. 그녀는 그저 손님을 대하는 점원처럼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이 꽃으로 다발을 하나 만들어 주시겠소? 네네, 손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유미는 황급히 꽃을 집어들고 포장지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 손이 자꾸만 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진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이곳에서는 오래 일했습니까? 네, 몇 년 됐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계속 살았나요? 그의 질문은 평범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유미에게는 날카로운 신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아니요, 결혼하고 남편 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먼 시골이라서요.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양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자신의 인생이었다. 김설이의 삶은 20년 전 그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낯선 시골집에 맡겨지던 순간부터 봉인되었다. 김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유미를 향해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유미는 그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개를 푹 숙인 채 꽃을 포장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잠시 후 정성스럽게 포장된 수국 다발이 완성되었다. 김진우는 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했다. 그리고 가게를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유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꽃이 참 당신을 닮았군요. 맑고 어딘가 조금 슬퍼 보여서.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그가 가게를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유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웨터 아래 감춰져 있던 눈꽃 목걸이를 꺼내 꽉 움켜쥐었다.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나신 걸까? 제발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그녀는 기도했다. 평범한 아내 박유미로서의 삶 비록 남편의 경멸 속에서 힘들지만 간신히 지탱해온 이 위태로운 평화가 깨어질까봐 두려웠다. 가게 박차에 올라탄 김진우는 한참 동안이나 유미 플라워 간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김진우는 대답 대신 품에 안은 수국 다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우연이야. 너무나도.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20년 만에 다시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진우 회장의 거대한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전 그가 사왔던 수국 다발은 고급스러운 화병에 꽂혀 있었지만 생기를 잃고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의 희망처럼 그는 박 비서가 건넨 추가 조사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유미라는 여자의 과거는 깨끗했다. 시골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라 IHHD 이한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두 분 모두 여의였다. 그 후 홀로 상경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녀의 인생 어디에도 사토그룹이나 김설희라는 이름이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 제 생각에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무 상심이 크셔서 돌아가신 사모님과 닮은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시는 듯합니다. 잠시 쉬시는 것이. 나가보게. 김진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그의 직감은 이 서류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혹은 진실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단순한 닮은 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을 뒤흔드는 이 기이한 이끌림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종이 쪼가리만 뒤적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직접 가야 했다.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 이 의심의 끝을 확인해야만 했다. 한편 유미는 며칠째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범한 손님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일이 반복되었다. 다시는 오지 않으실 거야. 그냥 우연이었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유미는 새로 들어온 프리지어 화분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그때였다. 딸랑,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종소리가 울렸다. 유미의 몸이 순간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가게 입구에 그가 서 있었다. 김진우 회장.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꽃 향기가 좋아서 다시 들렀습니다. 거짓말. 유미는 그의 눈빛이 자신을 샅샅이 훑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자신도 모르게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튀어나왔다. 김진우의 눈이 순간 빛났지만 그는 모르는 척 넘어갔다. 이번에는 집안에 둘 화사한 꽃을 좀 사고 싶은데 추천해 줄 만한 것이 있어. 아, 네. 이쪽으로. 유미는 그를 안내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른 화분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몸을 깊이 숙이는 순간 사건이 터졌다. 낡은 스웨터의 목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목걸이가 스르르 밖으로 빠져나와 대롱거렸다. 작은 눈꽃 모양의 은색 펜던트가 가게의 조명을 받아 반짝하고 빛을 반사했다. 그 순간 김진우의 숨이 멎었다. 그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유미의 목에 걸린 그 작은 펜던트에 고정되었다. 6개의 섬세한 눈꽃 결정. 그리고 그 중앙에 작게 박힌 다이아몬드. 20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8번째 생일을 맞은 딸 설이에게 걸어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다. 설마.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미는 자신을 향한 그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고 그 시선이 닿는 곳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팍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 있는 눈꽃 목걸이를 발견했다. 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경악하며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잡아채 다시 스웨터 안으로 다급하게 숨겼다. 저기... 김진우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유미의 태도는 180도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손님 어떤 꽃으로 하시겠어요? 빨리 고르지 않으시면 가게 문 닫아야 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조금 전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지금 당장 가게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그 목걸이라니요. 잘못 보셨겠죠. 유미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는 아무 꽃이나 되는 대로 집어 서둘러 포장한 뒤 그에게 퉁명스럽게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계산은 저쪽에. 김진우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목걸이가 왜 저 여자에게 있는 거지? 환각인가? 아니, 분명히 봤다. 내 딸의 목걸이였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설마. 그는 멍하니 꽃다발을 받아들고 계산을 마친 뒤 가게를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시선은 유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꽝.
그가 나가자마자 유미는 가게 문을 잠그고 슬로즈헤드, 팻말을 걸었다. 그녀는 그대로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다시 꺼내 붙잡았다. 희미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건 우리 서리만의 것이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이별하던 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낯선 사람에게 맡기던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절대로 네가 누군지 말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우리 딸.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녀는 김설이가 아닌 박유미로 20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았다. 그녀의 위태로운 평화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김진우는 단 하루도 잠을 편히 이루지 못했다. 그 눈꽃 목걸이는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애둘러 갈 수 없었다. 직접 부딪혀서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유미는 박 비서로부터 정중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연락을 받았다. 김진우 회장이 꼭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유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호텔의 조용한 카페였다. 유미가 도착했을 때 김진우는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유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진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에 놓인 사진 액자를 유미 쪽으로 밀었다. 이 아이를 압니까? 사진 속에는 8살 무렵의 유미안이 김설희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유미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는 시선을 애써 피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진우는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눈꽃 목걸이는 대체 뭐지? 그건 내가 내 딸 설희에게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절박한 눈빛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유미는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버지를 이제는 그녀가 지켜드려야 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내놓았다. 이 목걸이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의 유품입니다.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설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짐승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강철 갑옷을 두른 병사였다. 김진우는 유미의 대답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허탈한 숨을 내쉬었다. 희망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갑게 식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극심한 고통의 편린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결국 그날의 만남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김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카페를 떠났다. 그날 저녁 유미는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남편 민준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유미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재떨이를 집어 벽에 던졌다. 와장창.
요란한 파여름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오늘 그 늙은이랑 뭐 했어? 그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유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서운 소리야 당신. 시치미 떼지 마. 오늘 오후에 호텔 카페에서 어떤 늙은이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똑똑히 봤으니까. 알고 보니 민주는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유미가 김진우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고급스러운 호텔값 비싼 검은 세단, 그리고 빛이 나는 노신사.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더럽고 추악한 상상이 멋대로 그림을 완성한 후였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넋 빠진 사람처럼 굴었던 거였어. 돈 많은 남자라도 물었냐? 나 몰래 호강이라도 하고 다녔냐고. 그는 유미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다. 말해, 어떤 놈이야? 스폰서라도 잡았냐고. 스폰서라는 단어가 유미의 귀에 박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몸열감이 온몸을 휩쌌다. 아버지를 만나고 온 것만으로도 심장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이런 오욕까지 당해야 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녀는 울면서 변명하려 했지만 민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같이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 뻔한 거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에게는 불효녀가 되고 남편에게는 더러운 여자가 되었다. 유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의 침묵과 눈물은 민준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줄 뿐이었다. 그날 밤 유미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밤을 새웠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 완전히 혼자였다. 지켜야 할 비밀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녀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남편의 의심과 경멸 속에서 유미의 삶은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고 민주는 유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런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사토그룹에서 경력직 팀장 자리를 공채한다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민준이 꿈에 그리던 자리였다. 현재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과는 비교도 안 될 연봉과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토그룹 팀장이라는 빛나는 명함.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이 지긋지긋한 동네와 초라한 아내에게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부터 민주는 입사시험 준비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회사 자료를 분석하고 예상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달 외웠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 기회에 걸었다. 하지만 그의 열망이 커져갈수록 아내 유미를 향한 그의 잔인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의 눈에 유미는 자신의 성공 가도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처럼 보였다. 면접관이 아내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하다. 변변한 직업도 내세울 만한 집안도 없는 당신 같은 여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어느 날 저녁 면접용 양복을 고르던 그가 거울을 보며 툭 내뱉었다. 그 말은 유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의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을 뿐이었다.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면 당신은 절대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혹시라도 마주치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테니까.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유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낸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미에게 더 좋은 옷을 입으라고 타박하면서도 생활비는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았다. 그녀가 밖에 나가는 것조차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통제하려 들었다. 그는 전혀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회장이 바로 아내가 스폰서라고 의심했던 그 남자라는 사실을. 유미는 이중의 지옥 속에서 서서히 말라갔다. 밖에서는 친아버지인 김진우 회장이 자신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슬픔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밤잠을 설쳤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의 차가운 경멸과 언어폭력을 견뎌내야 했다. 그의 성공에 대한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고 그 광기의 희생양은 언제나 유미였다. 그녀는 하루하루 야위어갔고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가끔 꽃집에서 일을 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보곤 했다. 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었던 걸까? 김설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에 얽힌 비밀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더 짓누를까?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다. 그녀의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버텨낼 뿐이었다. 텅 빈 집안에서 그리고 텅 빈 마음으로 민준의 야망이 활활 타오르는 동안 그 야망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김진우 회장의 시간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건은 사토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 중에 터졌다. 연이은 밤샘 업무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김진우는 보고를 듣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회장님,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를 짚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의자 아래로 쓰러졌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서와 임원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토그룹 김진우 회장 과로로 쓰러져 의식불명 위독. 유미는 꽃집에서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준비하다가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앵커는 김진우 회장이 오랫동안 알아온 간 질환이 악화되어 간 이 시기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그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한 RH5형이라 기증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희귀 혈액형, RH5형, 그 단어들이 유미의 귓가에 망치처럼 울렸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따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릴 적 양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이 떠올랐다. 너는 아주 특별한 피를 가졌으니 항상 몸조심해야 한다고. 바로 RH5형이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젠장, 진짜 제 손을 없으려니까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회장이 쓰러지다니 내 면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다 채용 계획이 전부 취소되는 거 아니야?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나 바닥에 널브러진 접시 파편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순간에도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야망이었다. 그의 이기적인 불평불만은 더 이상 유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약속 남편의 경멸.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그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던 20년의 세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사라진다면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유미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눈꽃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자신을 버린 것이라 원망했던 아버지. 하지만 카페에서 보았던 그의 슬픈 눈빛은 그 역시 자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대로 그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절대로. 유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오래된 약속과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구해야만 했다. 그것이 딸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도리였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유미는 더 이상 그 폭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스스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새벽 유미는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행선지는 김진우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병원이었다. 거대하고 복잡한 병원 안에서 그녀는 작은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장기이식센터에서 유미는 상담 코디네이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김진우 회장님께 간을 기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회장이 쓰러진 이후로 돈이나 명성을 노리고 기증 의사를 밝혀온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있었다. 하지만 유미는 그들과 달라 보였다. 값싼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하지만 그 눈빛은 절박하고 진실했다. 기증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만 기증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가족분들과는 상의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유미는 코디네이터의 말을 잘랐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난 후에도 제 신원을 아무에게도 특히 회장님 본인과 그 가족에게 절대로 밝히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이름 없는 기증자이고 싶습니다. 완전한 익명 기증. 코디네이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기증자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즉시 혈액 검사를 시작으로 조직 적합성 검사, CT 촬영 심리 상담 등 복잡하고 고된 검사들이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다. 유미는 남편에게는 꽃집일이 바빠 며칠 지방에 다녀와야 한다고 둘러댔다. 민주는 아내의 행방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다. 믿을 수가 없군요. 모든 조직검사 결과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친족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적합성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정말 1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담당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은 즉시 수술 날짜를 잡고 준비에 들어갔다. 수술 전날 밤 유미는 병원의 작은 1인실에 홀로 누워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의 몸에 큰 칼이 들어오고 그녀의 간 일부가 아버지의 몸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쩌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민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도 원망을 쏟아낼 수도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의 펜 끝에서 몇 개의 문장이 흘러나왔다. 민준 씨즈, 갑자기 이런 편지를 남겨서 미안해요. 돌아보면 나는 항상 당신에게 짐이기만 했던 것 같네요. 더 좋은 아내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부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꿈 꼭 이루길 바라요. 나 같은 건 잊고 당신을 빛나게 해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유미가. 그것은 이별의 편지이자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고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다음날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유미는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다.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그녀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20년 동안 도망치고 숨기만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순간이었다. 마취 들어갑니다. 10가지만 세어보세요.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팔에 차가운 액체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던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그녀의 뇌리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의 감촉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덜컹 수술실에 무거운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길고 긴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확인 절차를 위해 유미는 잠시 대기실에 머물렀다. 바로 그때 수술을 집도할 외과 과장인 이강훈 박사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병원의 다른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물리고는 서류 봉투 하나를 유미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유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다. 그 위에는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와 환자 김진우의 관계가 99군 중 99% 친자관계 성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박유미 씨, 아니 김설희 양. 이 박사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유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김진우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였다. 수술 전 최종 안전 절차에 따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0년 전에 설희 양은 죽은 걸로.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유미의 둑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참아왔던 모든 진실이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 쪽에서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저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빠는 저를 지키기 위해 저를 시골에 믿을 만한 분댁에 맡기시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돌봐주시던 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그 길로 고아가 되어서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도 아팠다. 이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 여인이 20년간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 앞에 그는 그저 숙연해질 뿐이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 사토그룹 본사. 박민주는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임원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이것만 통과하면 그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시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었다. 그때 인사팀 직원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씨. 오늘 예정되었던 최종 면접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긴급 수술에 들어가셔서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투덜거리며 건물을 나섰다. 그런데 로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나누는 대화가 그의 귓가에 들렸다. 정말 하늘이 도왔어.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났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천사 같은 분이라던데. 그때 한 직원의 스마트폰에서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세상에, 방금 기자 단독 속보 떴어. 익명의 기증자 신원 일부 확인. 이름이 박유미래. 박유미. 그 이름이 민준의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박유미. 그가 매일같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아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호텔에서 만났던 그 붙이 나는 노신사. 아내의 목에 걸려있던 낯선 목걸이.
TV 뉴스에 나오던 김진우 회장의 얼굴. 아내의 깊이를 알 수 없었던 슬픔과 비밀들.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내의 스폰서라고 의심했던 그 남자가 바로 사토그룹의 회장이었고, 아내는 지금 그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주고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동안 아내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진말과 행동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유미야,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그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서울대학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성공, 그의 야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세상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었다. 민준이 헐레벌떡 병원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술 중을 알리는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값비싼 면접용 양복은 구겨지고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그가 유미에게 퍼부었던 모든 경멸적인 말들, 그녀의 가슴에 상처를 냈던 모든 잔인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짐이라고 불렀다. 초라한 여자라고 비난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저주했다. 그녀가 그 모든 모욕을 견디면서 어떤 마음으로 홀로 이 모든 비밀을 감당해왔을까? 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복도 구석에 웅크린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동 침대 하나가 밀려 나왔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유미였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링거 바늘이 꽂힌 가녀린 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경멸했던 바로 그 아내가 그가 그토록 흠모했던 남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었다. 유미야, 유미야. 그는 이성을 잃고 침대로 달려들었지만 간호사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렸다. 내가 잘못했어. 유미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잠든 유미에게는 닿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김진우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이강훈 박사는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기적적으로 나타난 기증자는 자네 딸이었네. 살아있었어, 설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진우의 눈에서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강철 같던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설희, 내 딸, 지금 어디 있나? 그는 당장 딸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의료진은 그의 침대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바로 옆 회복실에 있는 유미에게로 데려갔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딸의 얼굴.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유미의 뺨을 어루만졌다. 주름진 그의 손끝으로 딸의 온기가 전해졌다. 2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혈육의 온기였다. 설희야, 내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조용한 회복실에 울려 퍼졌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부녀의 재회는 그렇게 눈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수술 부위의 통증이 온몸을 찔렀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침대 옆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편 민준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수척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유미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유미가 깨어난 것을 발견한 민준이 화들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피오수이된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미안해, 유미야. 정말 미안해.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끔찍한 죄책감에 짓눌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유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힘이 없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몇 달이 지났다. 유미와 김진우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퇴원하는 날 김진우는 유미를 자신의 대저택으로 데려갔다.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고개를 숙여 그녀를 맞이했다. 여기서 아빠랑 같이 살자, 설희야. 그동안 못해준 거 이제부터 평생에 걸쳐 다 해줄게. 그는 최고급 옷과 보석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그녀의 발밑에 가져다 줄 기세였다. 하지만 유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아직 김설희인 동시에 박유미이기도 하니까요. 20년의 세월은 그녀의 삶에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재벌가의 딸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우선 자기 자신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결국 민준과 함께 살던 초라하지만 자신의 손때가 묻은 그 작은 빌라로 돌아갔다.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토그룹의 입사 지원도 당연히 포기했다. 대신 그는 작은 물류센터에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늦게까지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짜증과 불만이 없었다. 그는 유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서툰 솜씨로 그녀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조용히 집안을 청소했다. 밤에는 소파에서 불편한 잠을 청하며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의 비싼 양복과 시계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속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유미는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경멸이 아닌 조심스러운 존중과 미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다시 몇 달이 흘러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유미는 다시 꽃집으로 나갔다. 그곳은 그녀에게 상처이자 치유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꽃을 만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가게로 와줄래요? 민준은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가게 입구에 서서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미는 향기로운 프리지어를 다듬으며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 변했더군요. 예전에 박민준이 아니에요. 미안해. 사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당신의 진심을 봤어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어요.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든 걸 다 잊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래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유미는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게 길 건너편 검은 세단 안에서 김진우 회장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도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딸의 선택을 온전히 믿고 존중하기로 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나레이션 시작. 사랑은 때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오해의 아픔, 희생의 위대함, 그리고 용서의 어려운 길을 거쳐 이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부와 명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당신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마음을 전해보세요.